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간고사도 무사히 잘 마치시고 이제 다시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조금 더 분발해서 기말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과목을 마무리할 때는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주차 수업이고요. 수업 일자는 10월 31일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8장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대표적인 내용은 학습의 유형, 성차, 다문화 가족에서의 성장하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178페이지를 피시면 이제 그 학습자의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제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성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학습하는 속도도 다르고 또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좋아하는 환경도 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 안에는 또 남자와 여자,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사회 계층의 차이 이런 다양한 차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학습 유형, 성차, 다문화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습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습 유형, 던과 던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습 유형이란 정보를 선택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 자세 또는 선호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것을 학습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정서 요인, 사회 요인, 생리 요인, 심리 요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보고요.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눈 것이 이제 21가지 학습 요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는 179페이지부터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환경 요인에서는 소리에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그것이 소음으로 작용하지 않는 예민한 오히려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할 때 더 집중도 잘하고 효율성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 그런 잡음이 들리면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해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 소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 아주 창가에 앉아서 환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조금 어둡고 그렇게 너무 빛이 강한 데서는 피곤함을 느끼면서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늘한 곳에서 더 공부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및 좌석의 디자인, 어떤 사람은 푹신하고 이렇게 푹 파묻힌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것이 좋지만 또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더 긴장감도 있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환경 요인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 요인인데요. 동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를 말하는데 어떤 학생은 외적으로 동기화 되지만 어떤 학생은 내적으로 동기화 된다. 외적으로 동기는 뭐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공부 잘한 것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 이게 외적 동기죠. 내적 동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목표한 것에 달성했을 때 그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내적 동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지속력이 있고요. 뭔가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하다가 내가 중간에 하기 싫으면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셋째, 책임.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따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화하는 학생. 구조화라는 건 뭡니까? 구조화된 것, 선생님이 지시한 것,
틀에 짜여 있는 것, 그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택해서 자발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그런 방식을 또 좋아하는 정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으로 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요인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것에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고 선호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리요인입니다. 생리요인은 지각요소는 감각기관의 차이를 나타낸다. 어떤 학생은 듣기를 통한 자료를 잘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은 직접 보거나 읽는 정보를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EBS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하는데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을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눈으로 그것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 요인에선 지각, 어떤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느냐 생리적 요인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간식, 공부하는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경우도 저는 여기에 해당돼요. 저는 뭔가 공부할 때는 옆에 먹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식거리를 꼭 준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간식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다 하고 책상에 앉으면 어머니는 반드시 간식을 갖다 주셨어요. 이게 저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른이 다 되어서도 뭔가 집중을 할 때는 간식이 옆에 있어야지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의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어릴 때 학습을 지도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것도 잘 이해해서 아이가 뭘 선호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간식을 섭취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그래서 그 학습의 능률을 올리는 양면성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개인의 최대 능률 발휘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공부 다 해놓고 이제 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찍 자고 남들 다 잠든 시간에 새벽에 깨서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생체 리듬이라든지 선호하는 시간대에 공부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다. 네 번째는 이동은 공부하는 동안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어떤 학생은 학습에 흥미가 오를 때 오랜 시간 꼼짝 안 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가서 물도 마시고 오고 그다음에 또 이 얘기에 잠깐 참견도 하고 들어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하시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집중력이 떨어져 라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주고 스스로 거기에 잘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 요인. 첫째, 전체적 분석적인 경향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학생은 학습 과제의 전체적인 형태나 인상에 집중하지만 분석적인 학생은 주어진 학습 과제의 차이점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뇌, 우뇌의 경향성이 있는데 학습에서 좌뇌 사용을 선호하는 아이가 있고 우뇌 사용을 선호하는 아이가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에서 어느 쪽을 많이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 숙고적인 경향성. 충동적인 학생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오류가 많고 또 깊이 생각하는 학생은 복잡한 개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던과 던은 학습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받으시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시면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이 있습니다.
여기엔 이건 누군가 위트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위트킨은 우리도 가끔가다 국군의 날 같은 때 이제 공군들이 어떤 비행 쇼를 할 때 보면 뒤집어져서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비행기 조종을 하는 비행사는 거꾸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사 중에는 그 내가 거꾸로 앉아서 날아간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것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위트킨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눈 게 장독립형은 배경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생각, 인지구조를 가진 형태고 장의조는 환경,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지구조를,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18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장독립형은 방해 요인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든지 그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 환경을 분리해가면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비사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덜 강조하는 천문학, 공학과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고 수학이나 물리 같은 추상적인 과목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협동해서 뭔가를 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 일보다는 나 혼자 연구하고 혼자서 집중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형태를 장독립형이라고 하고요. 장의존형은 반대죠. 방해 요인을 무시하기 어려워요. 밖에서 들린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온도라든지 또 밝기라든지 이런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방해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태도와 믿음을 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남의 의견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들의 선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끌리며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회과학 같은 학문이나 가르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은 장의존형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성향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의존형이 많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를 보세요. 숙고형과 충동형으로 또 나눕니다. 카간이라는 사람이 이 학습자의 유형을 둘로 나눴는데요. 숙고형, 충동형으로 나눴습니다. 숙고형은 대답은 늦게 하지만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은 늦게 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충동형은 급해요. 대답은 빨리 하지만 틀린 답을 많이 내놓는 사람을 충동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184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MFFT라는 검사 도구에서 이제 여기 이 그림과 틀린 그림을 이 아래 6개 중에서 찾아보세요. 요거를 해보는 건데요. 숙고형인 경우는 심각하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완벽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정답을 많이 도출하지만 충동형은 이거 보고서는 금방 선택을 하고 이렇게 깊이 세밀하게 보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답을 많이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숙고형 학생은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충동형이 나은 과제 수행을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과제의 경우에는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숙고형이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단순한 것은 충동형이 빨리 답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과제는 숙고형이 그래도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4페이지에 콜브의 학습 유형을 또 보겠습니다. 콜브의 학습 유형은 콜브는 정보 지각 방식과 정보 처리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지각 방식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지각하는 유형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숙고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유형과 활동적으로 실험하는 유형으로 또 나눕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 그림으로 보시고 적응자, 확산자, 수렴자, 융합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콜브가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지각하는 학습자는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일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구체적 경험이라는 건 내가 보고 느끼고 뭐 피부로 어떤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반면에 추상적인 개념의 특성을 갖는 학생들은 논리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의 조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18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네 가지 유형, 확신자, 적응자, 수렴자, 융합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겠습니다. 확산자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지각하고 숙고적으로 관찰하는 유형.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는 유형을 확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자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고 숙고적으로 관찰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감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미리 예상해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서 학습하는 유형을 융합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렴자는 여기 추상적으로 개념화하고 지각하는 거는 융합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활동적으로 실험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도전을 해보고 실험을 해서 하나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을 수렴자라고 합니다. 적응자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확산자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활동적으로 실험에 대입시켜보는 적응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 지도한다든지 가르칠 때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개인의 특성을 어디에 근접한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아이들에 대해서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콜브는 이렇게 학습 유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186페이지 하단에 있는 학습 양식은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꼭 선생님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는 필수적인 거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가리키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거 동일하게 교사와 동일하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첫째가 학습 양식을 고려하여 교수 양식을 다양화해야 된다. 학습, 강의식뿐만 아니라 문제중심학습, 소집단 토론, 협동학습 등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선호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이 가리킴의 뭐 정석이야 라고 해서 계속 자기 방식을 주장할 것만이 아니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규합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아이들 중에 앉아서 집중해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나 하면 어떤 아이는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또 물 먹는다고 나오고 뭐 가질 게 있다고 하고 아니면 뭐 책상을 정리한다고 하고 부산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니다. 그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책상을 먼저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그거에 전혀
관여치 않고 그냥 어지러운 상태여도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기 이전에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학습자를 돕는 어른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학습의 어떤 다양성을 보인다. 학습자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남성과 여성을 그냥 고정관념에 의해서 갈라놓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교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 남성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씩씩하다. 남자애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참 용감하다. 남자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신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그랬을 때 더 여성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받아요. 이런 것이 이미 이제 익숙해 있는 사회고 또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피드백을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여자애들에게는 좋은 행동과 깔끔한 일에 대해서 더 보상을 주는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선생님은 정답을 말해주는 경향이 있고 남자애들이 답을 말하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정답을 생각하도록 네가 스스로 찾아봐. 네가 방법을 찾아봐. 라는 식으로 지도를 한다는 거죠. 또 남자아이들이 실패를 했을 때는 더 열심히 해라 라고 그런 말로 격려를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는 그냥 그래 수고했어 거기까지만 해도 참 많이 좋은 결과야 라고 단순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기존의 성의 차이에 대한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교재 187페이지 남녀의 성차에 대해서 여기 생물학적인 성차를 먼저 얘기합니다.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지게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성은 XX 염색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벌써 염색체의 구성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지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성스러운 특성이 나타나요. 이건 생물학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거부해도 생물학적인 것까지 우리가 차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뇌도 보면 좌반구, 우반구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 커요. 뇌의 양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도 언어 발달이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기 때부터 조잘조잘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남자애들보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여성의 특징이고 그다음 조금 크면 남자애들의 특징은 공간 능력과 관련된 우반부와 두정엽 부위는 남자애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남자의 특성이 여성과 달리 언어는 여자애들이 빨리 발달하지만 남자애들은 뭔가 공간지능이라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무슨 도구를 다룬다든지 이런 거를 훨씬 더 여자애들보다 잘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신체적 운동적 능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많아지면서 힘이 세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개인적인 남성과 여성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보이게 되는 거죠. 뒤에 그 188페이지를 보시면 남자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자부심을 보이는데 여자아이는 대인관계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또래끼리 모여서 쏙닥쏙닥 조잘조잘 수다 떨면서 노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뭐 그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장 과정에서부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과거의 그런 학습자의 대한 이해고 그거를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다룬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으로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의 차이가 있고요. 성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예요?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세고 여러 가지 능력이 다른 측면이 있고 여성은 또 남성과 달리 어릴 때부터 언어 발달이 빨리 되고 또 그런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여자는 언어 발달이 남성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하고 남성이 말로 싸워서 여자를 남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훨씬 언어적 공격은 여자가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남자들은 힘이 세고 신체적인 어떤 완력이 여자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싸우다 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체적인 공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폭력도 발생하고 이런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차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역할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역할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타인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성역할이 발달한다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요. 강화와 모방에 의해서 성역할이 발달한다는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인지능력 발달과 함께 성역할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지발달 이론이 있고 성유형화와 성도식화 과정을 설명한 성도식 이론도 있습니다. 프로이드, 여기 말한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남근기 3단계의 발달, 심리성적 발달 3단계에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이제 부분이 되어지면서 성역할 발달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아빠를 모델로 삼고 여자애들은 엄마를 모델로 삼으면서 나의 성 정체성을 발달시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은 미셸이라는 사람이 직접 학습과 관찰 학습에 의해서 발달하고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와 동일한 어떤 부모, 친구, 교사 이런 것을 보면서 적합한 행동과 적합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서 발달시켜가고 그 행동이 강화받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익혀나가는 거죠. 인지발달, 콜버그 중심으로 아동의 성역할 행동은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적 조직화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본다. 이게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BM이 성도식 이론이라는 것을 내놨죠. 모든 사람은 조직화된 정신적 정보체계인 도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피아제 이론 같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내 기본 사고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가지고 점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동화나 아니면 수정을 통해서 발달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BM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밑에 예를 들어놓은 게 남자는 자동차를 갖고 아니면 로봇을 갖고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놀 때 인정을 받고 그런 거야 라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남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노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것은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 라는 도식을 갖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인형보다는 자동차에 더 관심을 갖고 계속 그쪽으로 자기를 발달시켜 간다라고 본 게 BM의 성도식 이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보면 어떤 문화에서 성을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역할을 일반화하여 각 개인의 행동을 억압하는 사회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라는 것을 너무나 일반화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그런 성향이 하나 있고요. 학교가 교과 내용, 교사의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실에서의 과제 분담 등에서 남녀 학생을 다르게 취급하고 학생들을 성고정관념적인 아이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놓은 게 진로 지도를 할 때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권하는 선생님의 직군이 달라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도 남자애들은 축구, 여자애들은 피구 이렇게 성에 따라서 운동 종목도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과학 실습을 할 때 남학생이 주도적으로 여학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업무 분담을 한다든지 교과서 삽입에서 남성은 전문직으로 여성은 전문주부로 전업주부로 묘사하는 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답지 못하다라고 야단을 치거나 그거에서 문제를 삼는 교사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바꿀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190페이지에 그 그림 8-5에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교과서 삽입에 예해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남성은 조리사, 항공기 조종사, 의사 이런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도 선생님, 간호사, 피아노 연주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게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른들은 그딱지 이미 거기로부터 많은 것을 분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1페이지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피해야 된다. 사용하는 교과서 교재가 열려있는 선택상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 모두가 공평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학급에서 의도하지 않는 편견이 있는지 학교에서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선택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지 역할 모델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모든 학생이 복잡한 기술적 작업을 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교사들이 유의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부모들도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군다나 우리 후대가 살아갈 세상은 이미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인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이미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고 남자, 여자라는 성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려나 이해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 191페이지 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 교재에는 조금 길게 다루고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뱅크스라는 사람이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이게 벌써 2008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20년 가까이 된 연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다문화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차이를 다문화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라는 이 좁은 나라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의 문화가 다르고, 그렇죠? 강원도, 충청도의 문화가 달라요. 다문화예요. 그 다음에 더 좁게 보면, 가족과 가족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어느 집에서는 제가 봤는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상을 당하면 상주가 상복을 반만 입어요. 그거를 입관을 할 때까지인가 하여튼 그거 할 때까지 반만 걸치고 반은 팔을 내놓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옷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어야지 옷을 왜 그렇게 반만 입고 걸치고 다니나
어떤 분이 조언을 했더니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남이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간섭을 하거나 조언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은 사실 국가 간의 경계라는 것이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구 뭐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개의 그런 통신망의 발달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누리는 시대가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BTS가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하고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한글을 배우고 춤을 추고 이게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퍼진 거예요. 이제는 다문화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같은 국내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는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도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직업을 찾아온다든지 해서 온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탈 주민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말을 쓰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들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교육받은 내용이 우리하고 너무너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다문화로 이탈 주민도 분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196페이지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서 또 그런 부모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 교사의 다문화 역량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먼저 선생님이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폭넓은 이해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엄마가 한국말을 모른다든지 뭐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당연히 언어 발달이 늦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의해서 아이가 우리 여기서 성장하는 아이들하고는 차이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문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 언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보 제공망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화, 독특한 문화를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교사가 개발하고 활용해야 된다. 다문화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교수 능력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것만 좋고 우리의 문화만 상위 버전이라고 누가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문화가 소중한 것이고 그대로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뭔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빠르는 발전과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졸부근성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각자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지 문화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렴한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태도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품이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뭐 부부 사이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또 사회 구성원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문화 부분은 우리 교재에는 뭐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모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지금 제가 학교에 잠깐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걸 실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까지는 비대면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4, 15주차에만 학교에 출석해서 이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변동이 있거나 확정이 되어지면 공지를 해드릴 건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알고 보니. 그래서 오늘도 멋지게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10주차 수업은 11월 첫째 주 7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